김대호TV에서 경매 권리분석에 관한 기본서 중 입찰표 작성에 관한 내용 중 2인 이상 공동입찰과 2인 이상과 대리인이 포함된 경우 대리인의 입찰과 법인의 입찰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인 이상 공동입찰할 때 필요한 준비 서류는 1번 봉투 안에 들어있죠. 입찰 봉투 안에 공동입찰 신고서 및 공동입찰자 목록을 작성하는 겁니다. 2번 대리인이 입찰할 경우 참석자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이 필요합니다. 이 도장은 일반 도장도 가능합니다. 3번 불참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그리고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됩니다. 자, 4번 입찰 보증금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동입찰자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공동입찰자 작성 방법은 1번 공동입찰 신고서 및 공동입찰자 목록을 작성하는 건데, 이 공동입찰자 목록에는 2인 이상이 한 물건에 함께 입찰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자, 참여한 전원의 이름으로 경매 물건이 공동소유가 되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께 공동입찰로 최고가가 지정되면 소유권 이전 등께 공동지분으로 기록이 되는 거죠. 입찰표에 공동입찰자 목록을 첨부해야 됩니다. 각자의 지분은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하고 만일 지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지분 비율로 취득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인별합산이므로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절세 효과가 있으므로 부부간의 공동명의로 공동입찰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부 하자로 매각을 불허가 받을 경우에 전원이 매각 불허가 결정을 받게 됩니다. 공동입찰의 취득과정과 의무가 모두 일체로 인정되기 때문에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로 인정이 됩니다. 2번 공동으로 입찰할 때 공동입찰 신고서와 공동입찰자 목록을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3번 입찰표의 본인란에는 별첨 공동입찰자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를 하면 됩니다. 자, 4번 입찰표와 공동입찰 신고서 사이에는 공동입찰자 전원이 간인하여야 되겠죠. 종이가 2장 이상일 때는 전원의 참석자의 이름으로 간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다음은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대리인이 입찰할 경우에는 1번 입찰자란 본인란에는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2번 입찰자란 대리인란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자, 3번 뒷면에 위임장을 작성하고 위임장을 제출할 때는 반드시 4번 위임자, 입찰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그 인감도장이 기록되어 있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5번 대리인은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6번 위임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인감증명서에 대한 규칙이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증명서가 인감증명서가 됩니다. 대리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누락되거나 발행일이 입찰기간 만료 전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가 임의 대리인으로서 입찰하는 경우에 인감증명서가 붙어있지 않더라도 개찰에는 포함시킵니다. 자, 일반인일 때는 인감증명서가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일입찰표 작성하는 것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는 반드시 기록하셔야 됩니다. 사건번호와 물건번호가 있는 개별 물건일 때는 물건번호 숫자를 반드시 기록하여야 유효한 입찰표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입찰자의 본인 칸에는 본인의 성명과 도장,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도로명, 주소를 기재하고 대리인 칸에 대리인에 참석하는 대리인의 성명, 본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기록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직접 입찰 가격과 보증금액을 숫자로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때 화폐 기호를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영국 파운드, 미국 달러, 홍콩 달러, 그리고 화폐 1번 원화 기록을 부호로 쓰지 않고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숫자로 그 칸에 맞춰서 기록을 하는 것을 더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히 화폐의 기호를 잘못 썼다가 무효 처리 당하는 그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화폐의 기호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임장에 대리인의 성명과 직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쓰시고 그리고 사건 번호와 본인 칸에 본인은 입찰자 이름으로 가는 거죠. 본인의 효과를 발생시키니까 참석한 자는 대리인, 그리고 참석한 자를 보내는 사람을 본인이라 그러는데 본인의 이름과 직업,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그리고 도로명 주소를 쓰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은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됩니다. 그 인감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증에서 본인 것을 반드시 첨부를 하여야 대리인으로서 입찰할 때 유효 처리가 됩니다. 인감증에서 반드시 첨부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김철수와 김영희가 공동 입찰할 때 김영희가 김철수를 대리하여 입찰할 경우 공동 입찰 2명이 입찰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리인으로 참석하는 경우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입찰 신고서를 먼저 작성해야겠죠. 2명이 입찰하는 건 맞으니까. 그리고 공동 입찰자 목록에 김철수와 김영희 두 사람의 이름을 반드시 써서 도장을 날인하면 됩니다. 이 도장은 일반 도장도 가능하죠. 그리고 각각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쓰고 가장 중요한 공동 입찰자 목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분을 기록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더 투자를 많이 하면 3분의 2, 3분의 1, 4분의 3, 4분의 1 이렇게 반드시 지분이 달라지도록 기록을 해야 됩니다. 지분이 달라지는 것을 기록하지 않으면 법원 직원이 얼만큼 더 돈을 많이 투자했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안분해서 투자하면 각각 2분의 1, 2분의 1 적는 거고 더 돈을 더 많이 투자하면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적는 거죠. 자, 지분을 반드시 적는 것을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동입찰자 목록에 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안분해서 소유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안분해서 판단한다. 지분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공동입찰자 목록에는 각각의 투자했던 그 지분을 반드시 기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안분해서 투자하면 지분 비율을 적고 이것을 같이 입찰표와 같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럴 때 공동입찰 신고서와 공동입찰자 목록이 서로 간에 종이가 달리 기록되어 있을 때는 간인을 반드시 찍는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입찰표에 대한 작성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기일 입찰표는 반드시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를 정확하게 쓰시고 공동으로 입찰한 건 맞죠. 2명이 입찰했죠. 그 중에 1명만 나왔으니까 2명이 쓰는 칸에 본인이 없으니까 입찰자 본인에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고 쓰시고 1명만 참석하는 그 사람이 대리인 신분으로 왔으니까 본인도 당연히 지분으로 참석했지만 1명에 대해서는 대리인이니까 대리인으로 반드시 참석한 사람이 쓰시고 대리인의 성명, 본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도로명 주소를 쓰시고 그 대리인이 입찰 가격과 보증금액을 숫자로 정확하게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임장도 당연히 제출해야겠죠. 왜? 1명이 참석을 안 했으니까 그 1명의 위임장을 가지고 와야겠죠. 그래서 참석한 사람은 대리인으로서 대리인 성명, 직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도로명 주소를 적고 사건 번호와 함께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은 본인이니까 본인의 이름으로도 절반 지분은 참석한 거죠.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의 성명과 직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쓰고 이때 본인의 도장은 반드시 인감도장이어야 되고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법인이 입찰할 경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 입찰할 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먼저 대표이사가 직접 응찰에 참여하는 방법,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접 응찰에 참여하는 방법과 법인의 직원이 대리인 자격으로 응찰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겠죠. 먼저 법인 대표이사가 직접 입찰할 때는 법인 등기부 등본 첨부해야겠죠. 그리고 대표이사 본인이라는 신분증과 도장, 이 도장은 개인 도장이 개인 일반 도장이면 됩니다. 그리고 입찰 보증금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리고 응찰표에 회사 이름을 쓰기 때문에 회사의 직인도 반드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법인의 대리인 직원이 입찰할 때는 법인 등기부 등본,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입찰 보증금, 법인의 인감증명서가 별도로 첨부돼야 됩니다. 대리인의 신분이니까 법인의 인감증명서와 법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자, 이게 반드시 제출이 돼야 됩니다. 자, 법인 입찰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대표이사가 직접 참여하는 방법과 법인의 직원이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하는 방법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의 필요한 서류를 숙지하시고 참석하시면 되겠죠. 다음은 그 회사 이름으로 입찰할 때의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이름으로 입찰할 때는 대부분 직원이 오겠죠. 대표이사가 참석하는 것보다 좀 직원이면 대리인 신부로 입찰표에 작성한 것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자, 법인의 직원이 입찰표에 참석할 때는 반드시 입찰표에 사건번호를 쓰는 것은 당연하고 사건번호와 물건번호가 있으면 물건번호 반드시 기입하셔야 됩니다. 입찰자에는 본인에는 회사의 이름을 써야겠죠. 기관의 이름, 주식회사 무슨 주식회사, 대표이사 누구 하고 그 법인 도장을 찍죠. 그리고 법인의 전화번호와 법인의 사업자 번호와 법인 등기부 번호를 두 개를 적습니다. 법인에는 사업자 번호가 있고 법인 등기부 등본에 등록번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적고 그리고 법인의 본점 주소지를 적죠. 그리고 이 회사 이름으로 참석하는 직원일 때는 대리인 신분으로 가기 때문에 대리인의 이름, 직원의 이름이죠. 그리고 회사 본인과의 관계, 그리고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적고 대리인의 주소를 적고 이 직원이 입찰 가격과 보증금액 숫자로 정확하게 기록하면 됩니다. 이때 회사에 직원이 갔기 때문에 회사의 위임장을 가져가겠죠. 이 회사의 위임장은 법인 인감증명서가 되겠죠. 위임장에 참석한 직원의 대리인으로서 성명과 직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회사의 본인으로서 회사의 이름과 회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죠. 회사의 이름과 회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해서 주민등록번호, 여기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사업자 번호를 써야겠죠. 사업자 번호와 그리고 회사의 본점 주소지 주소를 써서 반드시 법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돼야 되겠죠. 법인의 인감증명서와 법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회사의 위임장을 가지고 회사의 직원이 대리인 신분으로 응찰하면 됩니다. 이게 법인에 응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인감증명서 제출함에 있어서 인감증명서에 대한 법적 규정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대리 입찰의 경우에 인감증명서 제출이 있는데 인감증명서법,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에 의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대리 위임장은 위임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합니다. 이게 원칙이죠. 그래서 이 원칙에 의해서 경매 입찰할 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제출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증명서, 대리 위임장, 인감증명서에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는 걸로 응찰에 인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부동산 등기법 등기 규칙의 62조에 의하면 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규칙에 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주민등록 등 초본, 가족관계 등록 사항별 증명서,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의 등본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이나 법원의 관례에 의하면 등기법을 준용해서 은행이나 법원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서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의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인감증명서 6개월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법원 내부에서 하는 법원 경매이기 때문에 법원의 경우에는 서류를 인감증명서가 3개월 이내의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걸로 제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법원이나 은행, 부동산 등기법 규칙에 의하면 인감증명서 등 관공서의 서류는 발행일로부터 몇 개월로 한다? 3개월로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에 있어서 가능한 한 6개월 거 인감증명서 첨부에도 원칙상은 맞는데 그래도 분란을 없애기 위해서 가능한 한 3개월 이내 걸로 준비하신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부동산 대리 계약할 때 일반 사적 계약일 때 대리인을 위한 계약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끼리 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일단은 3개월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과의 계약에 있어서의 대법원 판례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기보다는 진정한 대리행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례가 나옵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을 요건에 맞다 하더라도 본인이 보냈는 대리가 맞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상대방이 계약을 했다가는 소유자에게 유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는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 그 상대방에게 일정한 과실이 있다고 판결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계약으로 대리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대방은 반드시 위임장의 발행 그 개월 일수를 인감증명서의 일수를 중요시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본인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취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에게 전화를 하든가 본인의 미리 확인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이 대리인을 보내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기보다는 진정한 대리인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확인하지 않을 때는 그 상대방에게 일정한 과실이 있다고 판결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대리계약 시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상관이 없고, 중요한데 상관이 없다는 것은 극단적이고, 중요하지만 진정한 대리인가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판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적인 계약에서는 유효기간보다는 진정한 대리인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더 중점적으로 계약에 치중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문건은 인감증명서 시행법은 위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고, 인감증명서 부동산 등기법과 은행과 법원의 관례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류를 제출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인감증명서를 다 가지고 공동입찰자 목록과 공동입찰 신고서와 이것을 다 인감증명서 첨부해서 이 입찰 봉투 안에 집어넣어서 입찰표에 있는 가격과 보증금액을 정확하게 숫자를 기입해서 집어넣으면 되는데, 가지고 왔던 보증금은 백지 입찰 보증금 봉투 안에 집어넣어서 같이 입찰 봉투에 넣어서 투찰하면 됩니다. 백지에 입찰 보증금 봉투를 집어넣어서, 그리고 백지에 있는 사건 번호와 그 작성자의 성명과 도장을 찍고 봉투에 보증금을 집어넣고, 그리고 입찰 봉투채 제출하면 됩니다. 입찰 봉투를 제출할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제출하기 때문에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투 위에 있는 입찰자용 수취증을 절취해서 이 넘버링에 의해서 수취증을 가지고 폐찰했을 때 보증금을 수령하기 편하게 이 수취증을 가지고 응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 응찰 봉투의 앞면에 반드시 제출했던 사람의 이름과 도장을 찍고, 그리고 뒷면에 사건문을 반드시 기재해서, 그리고 스탬프를 박아서 제출하면 응찰 봉투에 모든 서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입찰 봉투에 혼자 입찰할 때는 입찰표 하나만 써도 되고, 공동 입찰할 때는 공동 입찰자 신고서와 공동 입찰자 목록을 제출하는 거고, 대리인으로 참석할 때는 대리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인감증명서에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돼서 그것을 입찰 봉투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어떤 경우든 보증금액을 반드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보증금액의 봉투에 보증금액을 집어넣어서 봉투에 투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찰이 다 완료하면 입찰의 결과를 지켜봐서 호창을 받으면 됩니다. 입찰 봉투를 제출할 때는 1번 작성한 입찰표와 입찰 보증금을 넣은 봉투를 함께 입찰표 대봉투에 넣은 후에 2번 입찰표 대봉투 표지에 사건 번호와 입찰자의 이름, 매각물건 번호를 기재를 합니다. 3번 입찰을 진행하는 집행관 사무소 직원에게 제출을 할 때 4번 집행관 사무소 직원은 입찰자와 신분증을 확인을 합니다. 신분증을 제시해서 입찰자와 신분증이 확인되면 투찰함에 집어넣으면 되죠. 자, 5번 접수번호를 기재한 입찰자 수취용을 절취해서 입찰자에게 교부를 합니다. 이 수취증을 가지고 폐찰했을 때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되겠죠. 6번 입찰자는 입찰한 경매 사건을 개찰할 때 보증금을 반환받을 시 또는 재고가 매수 신고 확인 시 이 수취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입찰 봉투를 제출해서 호창에 참가하면 개찰 진행 과정을 참가하면 되겠죠. 자,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1번 입찰표상의 금액을 수정한 경우, 그래서 입찰표는 절대 수정하면 안 됩니다. 한번 그 숫자를 기재한 걸 그대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수정하려면 다시 단락해서 새로운 입찰표에 다시 기재하면 됩니다. 자, 수정하면 일단은 무효 처리한다는 거. 한 글자를 입혀서 두껍게 쓰더라도 이게 정상적이 아닌 때는 무조건 무효 처리가 되니까 가능한 한 새로운 입찰표에
기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1번 입찰 표상의 금액을 수정한 경우, 2번 입찰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3번 입찰 가격이 최저가 미만인 경우, 4번 채무자나 재경매 사건의 전 낙찰자가 다시 응찰한 경우, 5번 한 장의 입찰표에 수개의 사건 번호나 물건 번호를 여러 번 기재한 경우, 6번 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격증명서가 인감증명서를 말하겠죠. 7번 동일 물건에 관하여 입찰자이면서 다른 입찰자의 대리인이 된 경우, 8번 동일 물건에 관해서, 이 동일 물건은 사건 번호를 말하는 겁니다. 동일 사건에 관해서 이해관계가 다른 2명 이상의 대리인이 됐다든가, 동일 사건에 관해서 자기도 응찰하면서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 됐다든가, 이럴 때는 당연히 입찰이 무효가 되겠죠. 입찰이 무효가 되는 거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고가 매수인이 됐을 때 기록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될 때는 반드시 한쪽에 나와서 보증금액을 확인하고, 그리고 최고가 매수 신고증을 발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보관됐다는 은행 입금증을, 영수증을 발급을 받죠. 이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될 경우에는 1번 농지를 입찰할 경우에는 부동산 관할 시읍 면사무소에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반드시 해서 일주일 이내, 경매 허가 결정 여부가 되는 일주일 이내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경매기에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일주일 이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각 불허가 결정을 받게 되고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하게 됩니다. 농지를 입찰할 때 최고가 매수인이 됐을 때는 빨리 관할 시읍 면사무소에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해서 일주일 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경매기에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도달주기 때문에 이 일주일 안에 도달이 되어야 됩니다. 도달이 되지 않으면 매각 불허가 결정을 받게 되고, 이럴 때는 입찰 보증금을 못 수당하게 됩니다. 자, 농지가 아닐 때는 2번 채권자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된 경우에 낙찰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내에 대금 상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 일반 채권자가,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될 수가 있죠. 응찰에서 주로 보증금을 못 받은 보증금 선순위 임차인에 한해서 경매에 참가해서 낙찰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때 1순위 배당받은 채권을 상계 신청을 언제까지 하냐? 일주일 안에 해야 됩니다. 일주일 경매 허가 결정이 나기 전에 상계 신청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일주일이 지나서 신청할 때는 대금 상계 신청이 불허가 될 수 있으니까 돈을 납입하고 나중에 배당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상계 신청할 때는, 채권자가 상계 신청을 할 때는 일주일 안에 대금 상계 신청을 해야 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고가 매수인이 되면, 자, 옆으로 나와서, 별도로 나와서 반드시 최고가 매수 신고증을 발부받고 소정에 기록을 하고 나서 보증금이 은행에 보관됐다는 영수증을 발부가 받습니다. 보증금을 은행에 일치해야겠죠. 그래서 영수증을 수령을 합니다. 이 영수증은 그 관할 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 직인으로 영수증이 발부가 됩니다. 이 영수증을 수령을 해서 최고가 매수 신고증과 함께 수령을 하면 됩니다. 자, 이래서 최고가 매수인이 됐을 때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매각 허가 결정이 일주일 후에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절차를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면, 1번 매각 허가 결정일은 낙찰일로부터 일주일 후에 지정이 됩니다. 2번 낙찰자의 낙찰 조건이 성립된다면 매각 허가 결정을 받게 되죠. 자, 3번 매각 허가 결정일로부터 일주일간 즉시 항고 신청 기간을 줍니다. 신청할 수 있죠, 제3자들이. 자, 4번 일주일 이내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가 없으면 매각 허가 결정은 확정이 됩니다. 자, 5번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면 낙찰자에게 대금 납부 기한 통지서를 송달해 줍니다. 6번 대금 납부 기한까지 낙찰 대금을 납부를 하면 낙찰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니까 그 납부와 동시에 소유권자로 인정이 됩니다. 비록 소유권 이전 등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돈을 납부를 하는 동시에 납부 기한 영수증으로
매각 결정이 소유권이 취득해서 명도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금 납부하면 그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자, 7번 경매에서 교부한 매각 허가 결정무가 대금 납부 확인서를 첨부하여 8번 낙찰 부동산의 말소할 권리의 말소 촉탁과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신청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도 다오고 그다음에 명도 신청도 할 수가 있죠. 인도명령 신청도 바로 대금 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 신청도 제출할 수 있고 그 결정에서 인도명령도 할 수 있다는 거. 자, 경매에서는 대금 납부와 동시에 소유권이 취득이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반드시 낙찰 부동산에 말소할 권리의 말소 촉탁과 함께 집행법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신청을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촉탁돼서 등기가 완료가 되겠죠. 경매를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소에 직접 제출하는 게 아니라 집행법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신청서로 제출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매에 있어서 입찰표 작성과 매각 허가 결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진행 과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상 입찰에 관한 입찰 진행 과정을 설명을 해 드렸으니까 반드시 숙지하시고 법원에 응찰해서 소정의 가격으로 응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